5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제 언어 발달 아이들의 경우 이제 연령별로 발달하는 언어의 영역을 목표로 저희가 삼고 중재를 하는데 네.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상 발달의 이정표를 따라서 진행하는지 아니면 이제 현재 수준에서 좀 기능적인 것들을 좀 중점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지가 좀 궁금을 해요. 맞아요. 이것도 좀 아이들마다 다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발달 이정표에 따른 거는 우리가 발달적 접근이라고 하잖아요. 목표를 세울 때에도 네.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선행된 어떤 의미 개념을 갖췄으니까 그 다음엔 이런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발달적인 접근인데 자폐 의사소통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지연이냐 뭔가 이탈이냐. 그러니까는 그냥 발달 이정표대로 나가면서 속도가 느린 거냐 아니면 어떤 특이 양상이 있는 거냐 이건데, 사실 자폐성 친구들은 뭐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지만 지연 양상과 특이 양상을 되게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지연에 가까울수록 지연의 양상이 조금 더 강할수록 발달적 접근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휘, 특히 명사 중심의 어휘 습득은 엄청 잘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동사 활용은 유난히 취약하고 동사는 알아도 일부러 안 쓰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주제로는 정말 이런 동물 이름도 아는구나 할 정도로 동물의 세계를 봐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휘까지도 다 섭렵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사실상 발달적 접근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미 불균형이 이 아이한테 있고 특이 양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기능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국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구어인 상황에서 구어로 이제 진전을 이룬 친구가 있다면 일단 구어 모방, 그 다음에 자발적인 구어가 형성이 되면 이게 한낱말 수준에서 두낱말, 두낱말, 세낱말 조합, 구문과 문법을 확장하면서는 동시에 사실상 해줘야 되는 게 발달적인 이정표를 일부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이게 문장은 계속 길어지고 문법 형태에서 꽤 사용하네. 그런데 왜 자기 의사를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지? 예를 들어서 거절하고 싶을 때 왜 자꾸 빙글빙글 돌지? 뭐 싫다는 뜻 안 할래 말하면 되는데, 이런 특성들은 그 특이 양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능적인 측면을 또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걸 조금 발달과 기능적인 측면을 이렇게 같이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만남에 파악하기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자, 6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 이제 자폐 아동들이 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지가 궁금한데요. 예전에 DSM-4에서는 이런 경우를 이제 그 PDD 범주 안에 분개성 장애라는 진단명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분개성 장애라고 실제 진단받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자폐에 대한 연구가 축적이 되면서 이 분개성의 발달 양상이 자폐의 일부 아이들한테도 나타난다라는 그런 결과가 이제 밝혀지고, 그러면서 자폐 진단을 할 때 꼭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발달 과정에서 이런 붕괴 양상, 분명히 습득했던 건데 완전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이 꼭 있어요. 꼭 있는데 질문이 꼭 있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일부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대부분 생애 초기에 나타나요. 2돌에서 3돌 사이. 그러니까 돌부터 막 이렇게 깍꿍놀이도 하고 이런 상호 교환적인 놀이 충분히 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런 거 안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생애 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방책을 얘기하는 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미 한 돌에서 2돌 사이, 2돌에서 3돌 사이 이런 모습들을, 붕괴의 모습을 겪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붕괴성에 대해서 예방한다라는 거는 아마 자폐를 예방하거나
자폐를 뭔가 선제 조치하는 영유아기 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상 저는 제 지식 안에서는 아는 바는 없고요. 대신 이제 기본적인 그 영유아 시기를 지난 취학 이후, 학령기 이후에 나타나는 퇴행 양상으로 대표적인 게 사실상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혹은 행동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행동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거를 꼭 퇴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자폐 청소년 중에 15%인가 20%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실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 정서적인 어떤 문제, 정신과적 질환 이런 걸 동반할 가능성, 그 다음에 강박의 양상이 지나치게 심해진다거나 불안증이 지나치게 심해진다거나 이런 측면은 일부에게서 청소년기에 극대화돼서 정말 이제 이런 사회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준까지도 보고가 된다고 하니 사실상 자폐 진단을 받으면 이런 차원에서 의료진의 정기적인 진료, 점검을 받는 게 저는 예방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동기에 이제 분개성 장애를 아니면 그런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퇴행을 한다는 네. 그런 게 우리 애가 이제 12개월이 돼서 엄마라고 하는 말 다 하다가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모음도 이제 발송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막 놀이나 이런 것들은 그 결함으로 사회적 결함으로 자폐 아이들의 특성으로 네. 그런 게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 같은 경우는 대체 왜 그러나? 사실 만약에 돌 때 엄마 했던 거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그게 이후에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엄마는 옹알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음절성 옹알이. 네, 그래서 그때 확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 혹시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엄마! 하고 이제 부르는 말을 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부르는 말로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부모님들 상담하면서는 아기 때 분명히 엄마 아빠 다 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음절성 옹알이 엄마 아빠는 되게 보편적인 거고 이게 언어로 된 거에 엄마 아빠는 기본적으로 이게 의사소통의 의미, 언어가 되려면 누군가를 향해서 그 의미가 실현되는 그게 언어를 사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음절성 옹알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엄밀히 말하면 붕괴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부 친구들은 정말 붕괴를 보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그룹에서의 친구도 붕괴가 보고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아예 엄마 아빠 이제 다녀오세요 인사 이런 거 두돌까지 다 하다가 두돌부터 완전히 하강하는 아예 안 하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무슨 경기가 있었냐 고열이 있었냐 아무것도 확인을 해도 아무것도 안 오는.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많은 경우는 그런 열성, 경기 이런 걸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고요. 네. 저희가 7번째 질문은 네. 이제 간혹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를 하는 자폐 아이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소리 지르는 정도는 뭐 충분히 우리가 의사소통 중재하면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해를 하는 경우는 그 수준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뭔가 의사 교환을 연습하는 그다음에 그런 의미 있는 의사 교환을 자연스럽게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 의사 전달이 안 됐을 때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를부터 만나는 게 아니라 BCBA 문제 행동에 대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적인 지원 전략을 계획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을 먼저 만나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 거점병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발달장애 거점병원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라는 센터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저도 처음에
왜 행동만 발달시키지? 물론 의사소통 행동이 그 안에 행동이기도 하겠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료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자폐 아이들 중에 긍정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개별 치료로 많은 개선점들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주 심각하게 자해 행동, 행동상의 문제가 끊이질 않아서 그래서 아예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런데 일상생활이 안 되는 문제 행동이 있는 다른 품행장애 뭐 이제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이 친구들은 사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회 교환적인 의사소통으로 이 문제 행동이라는 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네. 의사 교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환경적인 대처 혹은 강화 계획 이런 걸로 이 문제 행동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집단이 사실 자폐 발달 장애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의료진들이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경우는 너무 중증이시면서 의사교환도 안 되고 거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행동까지 갖고 있는 그분들을 거점 병원에서는 책임지고 맡아야 된다. 라는 이런 모토로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외에는 일반 센터들, 너무 사설센터 요즘 좋은 기관들 많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문제 행동 자체 정말 심각할수록 의사소통이 더 제한적일수록 이런 의료진들의 집중적이고 의미 있는 케어를 좀 받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저도 서울대학병원 그 발달장애 거점병원에서 그 진행하는 그 연구들을 보니까요. 너무 그 자해, 자기를 깨물고 뜯고 하는 게 지나치게 심한 분들은요. 뇌 자극장치, 왜 전극 삽입해가지고 전기 통하게 하면 딱 그 자해 행동 멈추게 컨트롤하는 우리는 신경언어에서 사실 그런 연구들 하잖아요. 그거를 자폐 문제 행동에도 대입해가지고 중재 연구를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위험한 연구이기 때문에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지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해요. 네, 하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증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만날 수 없어요. 그분들은 문제 행동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분들한테 가셔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수준에서 그 다음에 자해 행동이라는 게 고질적으로 반복돼서 본인한테 계속 깊은 상해를 반복적으로 가하는 경우는 못 만나겠지만 일시적인 이건 맞아. 이건 많잖아요. 이건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그 행동의 기능, 의사소통 기능을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능적인 그 행동 분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의사 표현을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하게 알려주면 되지 않아? 이런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거부하기더라고요. 네, 그 행동이 문제 행동이 싫은데 싫다는 말을 못하고 뭐 말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사래를 치거나 떠나주셔도 좋은데 그게 이제 이런 특이한 비전형적인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구어 표현으로 구어가 가능한 친구들을 하는데 되게 희한한 게 구어가 가능해도 싫다라는 걸 싫다라고 잘 표현 아무리 중재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만나는 친구 중에 저는 그냥 안부정문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싫어는 하거든요. 네. 싫어 아니나 하거든요. 그래서 안부정문을 안부정문이랑 나 안 해. 이것도 있지만 안 오네. 그냥 커멘팅 서술할 때도 안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기차.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그때 세브란스 병원 있을 텐데 거기 옥상 정원인데 그 옥상 정원에서 신촌 기차역이 보여요.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차요, 기차 오네 안 오네 그걸 했었어. 기차 안 오네. 기차 온다. 야 저기 기차 뭐 이거는 다 따라 하는데요. 안 오네를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오네를 안 할까? 기차잖아요. 이 친구 기차 좋아한댔잖아요. 그 말조차 싫은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내가 그 회기를 몇 번 반복하고 와 모방 아예 안 해.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랬는데 완전 다른 상황에서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로 안을 해야 무슨 그게 화용적인 맥락에 맞겠구나. 맥락. 네. 네, 놀랬어요. 왜 저도 좋아하는 것만 하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말짱한 녀석이었는데 제가 그냥 잘못했죠.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바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데 구어 가능성이 있어도 구어 모델링의 반응 안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시각적인 장치로 계속 그 부정 표현을 해야 되는 어떤 단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주고 이 친구한테 맞는 거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건 3년 전부터 지원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런 싫을 때 정말 비명을 지르잖아요. 비명을 지르면서 계속 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친구의 이제 이런 빈도나 이런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약물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린 나이 약물 지원하는 쉽지 않으신데 너무 그게 자체가 거부 상황에서 아이 양상이 가족들의 일상생활에도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외출 활동했다가 그 친구가 그런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정말 30분 내내 길바닥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울기를 반복을 해서 이러다 내가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 친구를 케어하고 그 친구의 정서 지원에 되게 정서적인 의사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각적인 도구를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를 만날 때랑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요즘에는 어쨌든 그런 표현은 정말 확연히 줄었어요. 1년 반 지나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싫어요, 안 해요 이런 부정 거부하는 표현들이 구어로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짜증나 하고 화났어 나 하지 마 이제 이런 직접적인 그냥 극도로 화를 내는 친구였으니까 본인의 의사를 그 강도를 반영해서 표현했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있어서 그런 의사소통 목표를 했는데 최근에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이렇게 동아리 활동할 때 요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포장된 숟가락을 탁 이렇게 까놓은 거예요. 빨리 하자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네게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했더니 화났어 라고 말로 이렇게 차분하게 해줘서 제가 3년 만이다 행복하다 야 너 이제 잘 살겠구나 그거 갖고 잘 살겠다고 너무 하는 거는 좀 과잉 일반화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의사소통에서도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상대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변별하는 게 우리한테도 필요하고요. 중재 지원을 할 때도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개인적으로 거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빠지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부를 사실 사회적으로 저도 잘 안 하더라고요. 최대한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 보편적인 문제구나.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진단에서 나오잖아요. 사회 의사소통을 취약하니까 당연히 이게 더 그리고 여러 가지 이탈된 특성, 비전형적인 모습들, 특이한 양상들이 있으니까 유난히 거부하는 상황이 이렇게 힘들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공감과 이해로 네, 선생님들도 그런 걸 같이 공감해 주신다면 오랜 시간 걸려도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저희가 세모노발달연구소 소장님인 송승아 교수님과 함께 자폐중재 Q&A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보는 좀 유용하셨나요? 저희 궁금하신 점은 댓글, 인스타 DM, 메일 보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